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당신이 보내주신 시니어 피부 관리 및 가려움증 보고서 이걸 가지고 정말 중요하고 또 실용적인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특히 요즘처럼 이렇게 계절 바뀔 때, 또 나이가 들면서 피부가 부쩍 건조하고 가렵다 이렇게 느끼시는 당신에게 정말 꼭 필요한 정보가 아닐까 싶어요. 네, 반갑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사실 피부 건조나 가려움증, 이걸 그냥 날씨가 건조해서 혹은 나이 탓이겠지, 이 정도로만 생각하기 쉬운데요. 근데 이 보고서를 좀 깊이 들여다보면요. 피부 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미세한 변화들, 또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환경 요인, 심지어는 생활 습관까지 이게 아주 복합적인 문제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복합적이군요. 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왜 이런 불편함이 생기는지 좀 명확히 이해하고 당신의 피부 건강을 지킬 구체적인 방법들 이걸 좀 얻어가실 수 있도록 깊이 있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좋습니다. 보고서 첫 부분부터 아주 흥미로운 질문을 던지는데요. 왜 유독 이 환절기에 피부가 더 건조하고 가려워지는 걸까요? 다들 몸으로는 느끼는데 정확한 이유가 뭘지 궁금합니다. 네, 좋은 질문이세요. 그 이유는 바로 급격한 환경 변화에 우리 피부가 좀 적응하기 힘들어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가을, 겨울 이렇게 되면 공기 중 습도가 뚝 떨어지죠. 네, 확 건조해지죠? 네. 동시에 낮과 밤의 기온 차이도 커지고요. 이런 건조하고 또 변덕스러운 환경은 피부 표면에 있는 수분을 그냥 속수무책으로 빼앗아가 버립니다. 마치 그 마른 스폰지처럼요. 그래서 피부가 그렇게 당기고 또 하얗게 각질도 일어나고 그러는 거군요. 수분이 부족하다는 신호네요. 정확합니다. 근데 단순히 수분만 빼앗기는 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건 이 건조한 환경이 피부 스스로 수분을 지키는 능력 자체를 약화시킨다는 점입니다. 우리 피부에는 천연 보습 인자라고 하는 영어로는 NMF라고 하는데요. 말 그대로 스스로 수분을 끌어당기고 또 붙잡아두는 그런 놀라운 물질이 있어요. 뭐랄딱 아주 작은 수분 자석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쉬운데요. 수분 자석이요? 재밌네요. 네. 근데 건조한 날씨는 이 NMF, 이 수분 자석의 양을 줄여버립니다. 그러니까 피부가 수분을 머금을 힘 자체가 약해지는 거죠. 그럼 날씨 말고 다른 요인도 영향을 주나요? 예를 들면 실내 환경이라든지. 물론입니다. 춥고 건조한 날씨가 물론 주범이긴 한데요. 여름 내 강했던 자외선에 의한 그런 누적된 손상, 그리고 또 실내 습도를 거의 사막 수준으로 만드는 과도한 난방기 사용, 이것도 피부 건조를 부추기는 아주 큰 요인입니다. 난방도 문제군요. 네. 여기에 원래 아토피 피부염 같은 그런 피부 질환이 있거나 혹은 노화로 인해서 피부 기능 자체가 좀 떨어진 상태라면 이런 환절기의 건조함은 훨씬 더 심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어요. 이런 여러 요인이 막 겹치면서 피부 보호막, 그 장벽이 약해지니까 아주 작은 자극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가려움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확실히 나이가 들면서 피부가 더 건조해지고 좀 예민해지는 걸 많은 분들이 느끼실 텐데요. 보고서에서도 이 노화로 인한 변화를 중요하게 다루고 있네요.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들이 일어나는 건가요? 적인 변화를 좀 살펴보면요. 우선 피부의 가장 바깥에서 우리 몸을 보호하는 표피 장벽 기능이 약해집니다. 이게 마치 오래 입은 옷감이 좀 얇아지고 해지는 것처럼 나이가 들면 피부 세포가 새롭게 만들어지는 속도가 느려지고요. 또 피부 장벽을 구성하는 중요한 벽돌 야이의 시멘트 역할을 하는 지질 성분이 있잖아요. 네네, 지질 성분? 네, 세라마이드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의 생성이 줄어듭니다. 피부 장벽에 시멘트가 줄어든다니 이해가 확 되는데요. 그래서 수분이 더 쉽게 날아가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 시멘트가 부족한 벽처럼 장벽이 부실해지니까 수분 쉽게 증발하고 또 외부 자극은 더 쉽게 침투하는 거죠. 그리고 한 번 손상되면 회복하는데도 젊을 때보다 훨씬 오래 걸리고요. 두 번째는 피지 분비 감소입니다. 피지는 그 피부 표면을 코팅해주는 천연 보호막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보통 40대 이후부터 분비량이 줄어들기 시작해요. 특히 여성분들은 폐경을 겪으면서 호르몬 변화 때문에 피지 분비가 더 눈에 띄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 천연 코팅막이 얇아지니까 피부는 윤기를 잃고 건조하고 거칠어지기 쉬운 거죠. 그렇군요.
그럼 피부 속 수분 자체도 줄어드는 건가요? 아까 말씀하신 그 수분 자석 같은 것들이요? 맞습니다. 그게 세 번째 중요한 변화인데요. 피부 자체가 얇아지기도 하고 수분을 저장하는 능력 자체가 떨어집니다. 앞서 말한 그 천연 보습인자 NMF의 양도 실제로 줄어들고요. 피부 스스로 촉촉함을 유지할 힘이 점점 약해지는 거죠. 네 번째로는 피부의 탄력과 구조를 지탱하는 내부 골격, 그러니까 콜라겐하고 엘라스틴이 감소합니다. 이 단백질들이 줄어들면 피부 구조 자체가 좀 약해져서 보습 능력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아, 정말 다양한 변화가 동시에 일어나는군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놓치기 쉬운 부분이 바로 신체 내부적인 요인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혈액순환이 예전 같지 않으면 피부세포의 영양과 산소 공급이 줄어들 수 있고요. 또 보고서에서도 지적하듯이 노년층에서 비교적 흔한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라든지 신장질환, 당뇨 같은 이런 전신질환이 피부 건조나 가려움증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키는 중요한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피로 표면의 문제가 아닌 거죠. 이렇게 여러 이유로 피부가 건조해지면 결국 가려움증으로 이어지기 쉬운데, 아휴, 이게 정말 사람을 미치게 만들잖아요. 특히 밤에 긁느라 잠설치는 분들 정말 많으시죠? 보고서에서도 가려움증이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다고 지적하네요. 맞습니다. 가려움증은 단순한 불편함을 훨씬 넘어섭니다. 정말 삶의 질을 심각하게 떨어뜨릴 수 있는 문제죠. 가장 흔하고 괴로운 것이 바로 수면 방해입니다. 흥미롭게도 밤에는 우리 몸에서 가려움을 억제하는 스테로이드 호르몬, 그러니까 코르티졸 분비가 자연스럽게 줄어들고요. 또 이불 속에서 피부 온도가 살짝 올라가면서 가려움증을 유발하는 신경이 더 활성화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어쩐지 밤에 더 가렵더라니 다 이유가 있었군요. 아휴, 잠을 못 자면 다음날 정말 힘들잖아요. 그렇죠. 숙면을 취하지 못하면 만성 피로와 스트레스는 기본이고 집중력도 떨어지죠. 게다가 잠자는 동안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할 피부세포 재생까지 방해받으니까 피부 장벽은 더 약해지고 가려움증은 더 심해지는 그런 악순환에 빠지기 쉽습니다. 낮에도 마찬가지예요. 끊임없이 신경 쓰이는 가려움 때문에 일이나 공부는 물론이고 취미 활동에 집중하기도 어렵습니다. 긁는 행동 자체가 또 다른 스트레스가 되고 사람들 앞에서는 긁는 모습 때문에 좀 위축되기도 하고요. 아휴, 긁으면 피부에 더 안 좋다는 걸 알면서도 참기 힘들죠, 사실. 그게 더 큰 문제입니다. 긁으면 당장은 시원할지 몰라도 피부 장벽에 미세한 상처를 내고 염증을 유발합니다. 심하면 피부가 막 두꺼워지고 색소 침착이 생기거나 진물, 피까지 날 수 있죠. 이 상처를 통해 세균이 침투하면 모낭염, 농가진 같은 2차 감염으로 이어질 위험도 커지고요.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면 정말 괴롭습니다. 정신 건강에도 영향을 미쳐서요. 만성적인 가려움증은 우울감이나 불안감을 유발하거나 기존의 증상을 악화시키기도 합니다. 수면 부족, 사회생활의 어려움, 또 피부 병변에 대한 스트레스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거죠. 심지어 보고서에서도 언급하듯 뚜렷한 신체 원인 없이 심리적인 요인으로 발생하는 시민성 가려움증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야, 정말 심각한 문제네요. 그렇다면 이 지긋지긋한 건조함과 가려움증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보고서는 아주 기본적인 세안과 목욕 습관부터 점검하라고 강조하는데 이게 그렇게 중요한가요? 네, 정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피부 수분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핵심적인 단계죠. 먼저 세안부터 볼까요? 얼굴에 손대기 전에는 반드시 손부터 깨끗하게 씻는 것이 첫 번째고요. 네, 손 씻기. 물 온도는 너무 뜨겁거나 차가우면 피부에 자극이 될 수 있으니까 약간 미지근한 정도, 한 30도에서 35도 사이가 좋습니다. 그럼 세안제 선택도 중요하다고 하던데요. 어떤 걸 골라야 할까요? 이게 종류가 너무 많아서요. 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피부는 원래 약산성, pH가 한 5.5 정도 상태일 때 가장 건강하고 외부 자극에 대한 방어력이 높습니다. 이걸 산성 보호막이라고 부르는데요. 근데 뽀드득 소리가 날 정도로 세정력이 강한 알칼리성 비누나 클렌저, 이런 것들은 이 보호막을 손상시켜서 피부를 더 건조하고 민감하게 만들 수 있어요. 아, 뽀드득이 안 좋은 거였군요. 네, 그래서 보고서에서도 피부의 자연 pH와 유사한 약산성 클렌저를 사용하라고 권장하는 겁니다. 거품을 충분히 내서 부드럽게 마사지하듯 씻고 뽀주득거리는 느낌이 들 때까지 너무 오래 문지르지 않는 게 좋습니다. 세안 시간은 아침엔 한 1분, 메이크업을 지우는 저녁에도 한 2, 3분이면 충분해요.
수건으로 물기 닦을 때도 막 박박 문지르면 안 되겠네요. 그리고 그 3분 골든타임이라는 게 뭔가요? 네, 맞아요. 수건은 문지르지 마시고 부드럽게 톡톡 두드려서 물기만 제거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3분 골든타임, 이건 세안이나 목욕 직후에 피부에 아직 물기가 좀 남아있을 때 3분 안에 보습제를 발라야 수분 증발을 최대한 막고 보습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정말 중요한 습관이에요. 3분 안에. 알겠습니다. 네, 목욕 습관도 비슷합니다. 피부가 건조하다면 매일 하는 것보다는 횟수를 좀 줄여서 주 2, 3회 정도로 하고 시간도 10분에서 15분 이내로 좀 짧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 온도는 세안 때보다는 조금 높아도 괜찮지만 너무 뜨거운 물, 그러니까 40도 이상은 피부에 천연 유분까지 녹여내니까 37도에서 39도 정도의 미지근한 물이 적당합니다. 아, 그럼 때미는 습관은 정말 버려야겠네요. 네, 정말 그렇습니다. 떼수건 사용은 피부 장벽을 물리적으로 손상시키는 최악의 습관 중 하나입니다. 절대 피하셔야 해요. 순한 세정제를 이용해서 손이나 부드러운 샤워 타월로 거품을 내어 닦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리고 목욕 후에도 역시 물기가 마르기 전에 특히 건조해지기 쉬운 팔다리 바깥쪽이나 정광이 같은 부위에는 보습제를 듬뿍 발라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목욕 후에는 실내 습도를 한 40에서 60% 정도로 유지해 주는 것도 도움이 되고요. 보습제 얘기가 나왔으니 말인데요. 종류가 정말 너무 많잖아요. 뭘 골라야 할지, 또 어떻게 발라야 효과적인지, 좀 막막할 때가 많은데요. 보고서에서 기준을 좀 제시해 주나요? 그렇죠. 좋은 보습제를 고르는 것만큼이나 제대로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선택 기준을 보면 우선 당신의 피부 타입과 상태를 고려해야겠죠. 시니어의 경우 대부분 건성 피부가 많으니까 유분감이 충분하고 보습력이 좀 뛰어난 제품이 좋습니다. 성분을 확인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앞서 말한 피부 장벽의 시멘트 역할을 하는 세라마이드, 콜레스테롤, 지방산 같은 성분이 들어있으면 장벽 강화에 도움이 됩니다. 아, 시멘트 성분. 네, 또 수분을 끌어당겨서 스펀지처럼 머금는 히알루론산, 글리세린, 유레아 같은 성분도 보습에 효과적이죠. 자극을 줄이기 위해서 향료, 색소, 파라벤 같은 불필요한 첨가물이 최대한 배제된 그런 저자극 제품을 고르는 것이 현명합니다. 제형도 로션, 크림, 밤 이렇게 다양하잖아요. 어떤 걸 써야 할까요? 일반적으로 피부 건조함이 심할수록 더 꾸덕하고 유분감이 많은 크림이나 밤 타입이 좋습니다. 덜 건조하거나 여름철에는 좀 더 가벼운 로션 타입을 사용해도 괜찮고요. 계절이나 피부 상태에 따라 조절하면 됩니다. 다만 가려움 완화 성분, 예를 들면 폴리도카놀, 멘톨 이런 성분이 함유된 제품은 즉각적인 효과는 있을 수 있지만 오히려 피부에 자극이 될 수도 있으니까 무턱대고 사용하기보다는 전문가와 상담 후 사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럼 바르는 방법에도 요령이 있을까요? 그냥 막 바르면 안 될 것 같고. 네, 몇 가지 팁이 있습니다. 앞서 강조했던 3분 골든타임은 꼭 지켜주시고요. 네, 3분. 양은 아끼지 말고 충분히 한 500원 동전 크기 정도는 덜어서 바른다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특히 건조한 부위에는 넉넉하게 발라주세요. 바를 때는 손바닥에서 살짝 비벼서 체온으로 약간 녹인 다음 피부 결을 따라서 부드럽게 마사지하듯 흡수시키면 좋습니다. 한 번에 두껍게 바르기보다 얇게 여러 번 덧바르는 것도 흡수에 도움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역시 꾸준함이에요. 하루 2번 아침 저녁으로는 기본이고 건조하거나 가렵다고 느껴질 때마다 수시로 덧발라주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밤에 자기 전에는 평소보다 좀 더 듬뿍 발라서 슬리핑 팩처럼 활용하면 밤사이 피부 보습에 큰 도움이 됩니다. 아, 밤에는 듬뿍. 좋은 팁이네요. 그렇군요. 바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피부는 속부터 건강해야 하잖아요. 먹는 것도 중요할 텐데 특히 가을철이나 건조한 시기에 피부 건강을 위해서 챙겨 먹으면 좋은 음식이 있을까요? 네, 당연히 중요합니다. 피부도 우리 몸의 일부니까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충분한 수분 섭취입니다. 하루에 8잔 이상 물을 꾸준히 마시는 것은 정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물 마시기. 네. 네, 음식으로는 항산화 효과가 뛰어난 비타민 A, C, E가 풍부한 식품을 챙겨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비타민들은 활성산소로부터 피부 세포를 보호하고 손상된 피부의 회복을 돕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음식들이 도움이 될까요? 좀 알려주세요.
네, 비타민 A는 피부 세포의 성장과 재생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호박, 당근, 시금치 같은 녹황색 채소에 풍부합니다. 비타민 C는 콜라겐 합성을 촉진해서 피부 탄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자외선 손상 방어에도 기여하는데요. 석류, 피망, 키위, 딸기 같은 과일과 채소에 많습니다. 비타민 E는 강력한 항산화제로 피부 지질막을 보호해서 수분 손실을 막는 데 도움을 주는데 아몬드, 호두 같은 견과류나 아보카도, 식물성 기름에 풍부하죠. 오메가3 지방산도 피부에 좋다고 하던데요. 그리고 콜라겐은 그 돼지 껍데기 같은 거 직접 먹는데 효과가 있나요? 아, 좋은 질문입니다. 연어, 고등어 같은 등푸른 생선이나 들기름, 아마씨 등의 풍부한 오메가3 지방산은 피부 염증 반응을 줄이고 피부 장벽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콜라겐에 대해서는 의견이 좀 분분한데요. 보고서에서도 뉘앙스가 그렇지만 콜라겐이 풍부한 음식을 먹거나 보충제를 섭취하는 것보다는 사실 양질의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단백질 섭취가 더 중요하다. 네, 우리 몸이 그 단백질을 아미노산으로 분해해서 필요한 곳에 콜라겐을 합성하는 데 사용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특정 음식에 의존하기보다는 다양한 채소, 과일, 견과류, 생선 등을 통해서 여러 영양소를 균형 있게 섭취하는 것이 피부 속 건강을 위한 최선의 방법입니다. 균형 잡힌 식단이군요. 알겠습니다. 좋은 습관을 들이는 것만큼이나 나쁜 습관을 피하는 것도 중요할 텐데요. 나도 모르게 피부를 더 건조하고 가렵게 만드는 그런 행동들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것들을 조심해야 할까요? 네, 맞습니다. 시니어 피부는 특히 더 민감하고 회복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피해야 할 것들을 잘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생활 습관 중에서는 앞서 이야기 나눴던 40도 이상의 뜨거운 물 목욕이나 샤워, 그리고 때를 미는 습관. 이건 피부 보호막을 심하게 손상시키므로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네, 뜨거운 물, 때 밀기, 절대 금지. 네, 겨울철에 난방을 너무 세게 해서 실내가 건조해지는 것도 피부 수분을 빼앗아서 가려움을 악화시키는 주범이죠. 특히 밤에 잠자는 동안 건조한 환경에 노출되면 가려움이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가려울 때 긁는 것도 당연히 안 좋다고 하셨죠? 근데 참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네, 맞아요. 긁는 행위는 정말 악순환의 시작입니다. 당장의 시원함 뒤에는 더 심한 피부 손상과 염증, 감염 위험, 그리고 결국 더 심한 가려움증이 따라옵니다. 무의식적으로 긁지 않도록 손톱을 좀 짧게 깎고 잠잘 때는 면장갑을 끼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아, 면장갑. 네, 그리고 자외선 차단도 중요해요. 자외선은 피부 노화를 촉진하고 장벽 기능을 약화시켜서 건조함을 유발하니 외출 시에는 꼭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거나 옷, 모자 등으로 가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먹는 것 중에서도 피해야 할 것이 있을까요? 네. 과도한 당분이나 나트륨 섭취는 체내 염증 반응을 높이고 피부 수분 균형을 깨트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 음식이나 짠 가공식품 섭취는 줄이는 것이 좋겠죠. 마지막으로 만성적인 수면 부족과 스트레스 관리도 중요합니다. 스트레스는 가려움증을 유발하는 신경 전달물질 분비를 촉진하고 면역력을 떨어뜨려서 피부 상태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환경적으로 조심해야 할 부분도 있겠죠,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것은 실내 습도 관리입니다. 특히 건조한 계절에는 가습기를 사용해서 실내 습도를 40에서 60% 정도로 유지하는 것이 거의 필수적입니다. 젖은 수건을 널어놓거나 식물을 키우는 것도 도움이 되고요. 또한 세제, 염색약, 일부 화장품 등에 포함된 자극적인 화학물질과의 직접적인 접촉을 피하고 옷도 가급적 부드러운 면 소재를 입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춥거나 더운 것을 오가는 그런 급격한 온도 변화도 피부에 스트레스를 줄 수 있으니 좀 완충 시간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생활 습관도 바꾸고 보습제도 정말 열심히 발랐는데 그래도 계속 가렵고 피부 상태가 나아지지 않는다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혼자 관리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을 텐데요.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자가관리로 충분히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가려움증이 6주 이상 지속되거나 오히려 점점 더 심해진다면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특히 시니어의 경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피부 문제가 단순한 피부 질환이 아니라 다른 내과적인 문제와 관련되어 있을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 특히 병원을 찾아야 할까요? 좀 구체적인 신호 같은 게 있을까요?
네, 가려움증 때문에 밤에 잠을 이루기 어렵거나 낮 동안의 일상생활이나 업무에 심각한 지장을 받을 때, 그리고 긁어서 피부에 상처, 진물, 염증이 생기거나 2차 감염, 그러니까 고름 같은 게 잡히는 게 의심될 때는 즉시 피부과 전문의를 찾아야 합니다. 또한 갑자기 전신적인 가려움증이 나타나거나 특별한 피부 발진 없이 가려움만 심한 경우에도 다른 전신 질환, 예를 들어 갑상선, 신장, 간 질환, 당뇨, 빈혈 등의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진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복용 중인 약물 때문에 가려움증이 유발될 수도 있으니 이 점도 의사와 상담해 볼 필요가 있고요. 병원에 가면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그냥 약만 처방해 주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치료도 있나요? 아닙니다. 피부과 전문의는 우선 자세한 문진과 진찰을 통해서 가려움증의 원인을 파악하려고 노력합니다. 필요하다면 혈액 검사나 피부 조직 검사 같은 것을 통해서 숨어있는 원인을 찾기도 하고요. 원인에 따라서 가려움증을 완화하는 항히스타민제나 염증을 조절하는 스테로이드 연고 혹은 면역 조절제 같은 약물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약물 치료 외에도 손상된 피부 장벽을 회복시키고 보습과 진정을 돕는 레이저나 초음파 등의 메디컬 스킨케어 관리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런 관리도 있군요. 네, 더 중요한 것은 개인의 상태에 맞는 정확한 진단과 함께 올바른 자가관리 방법과 생활습관 교정에 대한 교육을 통해서 재발을 방지하도록 돕는다는 점입니다. 만약 스트레스나 우울감 같은 심리적인 요인이 동반된 경우라면 정신건강의학과와의 협진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요. 핵심은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가를 찾아서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입니다. 정말 많은 것을 명확하게 알게 된 것 같습니다. 환절기나 노화로 인해 피부가 왜 변하는지 그 근본적인 이유부터 시작해서 세안, 보습, 식습관, 또 피해야 할 것들, 그리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시점까지요. 결국 핵심은 꾸준함과 올바른 방법으로 피부 장벽을 잘 지키고 수분을 유지하는 것 같네요. 특히 미지근한 물 사용, 약산성 세안제, 3분 보습 골든타임, 그리고 때 밀지 않기, 이런 기본적인 것부터 잘 지키는 게 정말 중요하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통해 꼭 기억하셨으면 하는 점은 피부는 단순히 겉으로 보이는 부분이 아니라 우리 몸 전체의 건강 상태를 비추는 거울과 같다는 사실입니다. 피부는 거울이다. 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본 관리법들이 단지 피부 표면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넘어서 당신의 전반적인 건강과 또 삶의 질을 높이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혹시 당신의 피부가 보내는 신호, 특히 단순한 건조나 가려움을 넘어선 어떤 변화가 느껴진다면 이건 좀 다른 문제일지도 몰라? 라는 그 직감을 무시하지 마세요. 그것이 바로 전문가와 상담해야 할 중요한 단서일 수 있습니다. 어쩌면 피부는 당신의 몸이 보내는 어떤 조용한 경고 신호일 수도 있으니까요. 네, 피부가 보내는 신호를 잘 읽는 것이 중요하겠네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본 내용들이 당신의 건강하고 편안한 일상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또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